1940년 여름, 나치 독일은 본격적인 영국 공격을 시작한다. 영국 공군은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독일 공군을 막아내야 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영국 공군은 영국 해협과 남부지방에 집중 공격을 가하는 나치의 공군 루프트바페에 맞섰다. 1968년 여름, 영국 본토항공전에 투입됐던 전투기들이 다시 하늘로 솟아오른다. 영화 배틀 오브 브리튼의 촬영을 위해서였다. 영화의 미공개 필름과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영국 본토항공전을 되돌아보자. 1940년 8월 내내 루프트바페는 영국 전투기와 공군기지를 맹공격했다. 영국 공군의 최대 위기였다. 독일은 새로운 전술을 도입한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전술이었지만 영국 공군은 덕분에 여유를 찾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1940년 8월) 대규모 독일 폭격기 편대 공격으로 영국의 공군기지와 항공기 공장, 레이더 기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영국 남동부의 맨스턴 기지는 몇 번이나 폭격에 타깃이 됐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공군은 끈질기게 맞섰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출격했고 독일군 편대로 돌진했다. 다들 이렇게 묻습니다. 몇 대나 격추시켰냐고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 시절의 전투를 되돌아보며 내가 적군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우린 4대1 정도로 수적 열세였죠. 엄청나게 많은 BF-109, 110 전투기가 우리를 격추시키려고 왔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직선 비행을 일정 시간 이상 하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좀 쏘고 저기서 좀 쏜 거죠. 게다가 적에 비해서 우리는 쏘아 떨어뜨릴 타깃이 훨씬 많았다는 점도 사실이고요. 하루는 5번 연속으로 출격을 했죠. 정말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기지에서 가만히 책을 읽거나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었죠. 다들 휴식을 취하려고 애는 썼는데 긴장을 풀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를 할 때가 훨씬 행복했죠.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몰라도 기다리는 것보다 나았던 거죠. 처음 전투에 나설 때는 격추당할 것 같아서 잔뜩 겁을 먹었죠. 마지막 전투 땐 적기가 많이 와서 많이 격추시켰으면 싶었어요. 당시엔 20살밖에 안 돼서 철이 없었죠. 8월 한 달간 영국 공군은 4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잃었다. 죽거나 부상을 당한 조종사는 200명이 넘었다. 에딕은 제 바로 뒤에 있다가 격추를 당했고 낙하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죽었어요. 그 후론 도저히 부대 안에서 친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전우들이 다가와도 전 피하기 일쑤였고 부대에 들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사한 친구들은 이름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았어요.
조종사들은 용감하고 노련했지만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영국 남동부의 제공권을 잃기 직전의 상태에 몰려 있었다. 히틀러의 문제는 조바심이었다. 영국의 베를린 폭격은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든다. 독일 정부 당국은 영국의 방공망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고 보고했다. 히틀러는 최후의 일격을 가해 영국과의 공중전을 마무리하라고 괴링에게 지시한다.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주요 공업 도시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라는 지시였다. 영국 산업은 복구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 영국은 공군력을 모두 런던 방어에 투입할 것이고 독일은 쉽게 영국 전투기들을 격추할 것이다. 그럼 영국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부의 항복을 요구할 거라는 게 히틀러의 계산이었다. 천대 가까운 독일 공군기가 영국으로 날아온다. 영국 해안을 따라 건설된 레이더 기지들은 적기를 탐지했고 남동부를 담당한 제11비행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 영국 해협을 건넌 독일 비행기들은 공군기지와 항공기 공장 등 각자가 맡은 타깃을 향해 흩어져 날아가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독일의 편대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관제 담당관들은 독일의 타깃이 런던임을 알아차린다. 제11비행단 소속 기지를 순찰하던 비행대들이 제일 먼저 출격 명령을 받았다. 대기 중이던 허리케인 비행대 10개, 스피트파이어 비행대 9개도 곧 출격한다. (602) 비행대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들이 제일 먼저 독일군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맞았다. 영국 조종사들에게 수적 열세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10대 1의 수적 열세에도 반격은 시작됐다. 폭격기를 호위하던 메서슈미트 BF-109 전투기 편대가 영국군과 공중전을 벌이는 동안 폭격기들은 비행을 계속했다. 영국은 동원 가능한 전투기를 모두 출격시켰지만 독일 폭격기들은 런던 상공에 도착한다. 고성능 폭탄과 인화물질이 런던 부두 지역에 떨어진다. 북동부 이스트엔드는 불바다가 됐다. 비행기 수백 대가 날아왔어요. 끝도 없이 몰려오는 것 같았죠. 런던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이 비슷했어요. 폭격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머리를 의자 같은 데 묻고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죠. 템스강 하구와 부근의 켄트군은 집중 공격을 받았다. 영국 전투기들은 귀환하는 독일 폭격기들을 쫓아갔다. 밤이 되자 더 많은 폭격기가 런던에 몰려온다. 어둠 덕분에 격추를 당할 위험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런던 시민들은 어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독일 폭격기들은 거대한 불길을 안내등 삼아 더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 런던 폭격은 밤새 계속됐고 수십 톤이나 되는 고성능 폭탄과 인화물질이 비처럼 쏟아졌다.
남자친구하고 길모퉁이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길 때문에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밝아졌죠. 런던 쪽 하늘이 불길 때문에 밝아진 거예요. 사이렌이 막 울리고 소방차가 달려갔죠. 첫 번째 대규모 런던 공습에서 독일 공군은 40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영국은 26대의 항공기와 11명의 조종사를 잃었다. 히틀러가 만약 런던을 폭격하지 않고 계속 우리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면 영국은 전투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바닥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린 전쟁에서 졌겠죠. 루프트와페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런던을 폭격했고 그 사이 영국 공군은 너무나 절실했던 시간을 벌게 됐다. 런던은 거듭되는 공습에 잿더미로 변해갔다. 하지만 독일의 새 전술 덕분에 영국 공군은 원기를 회복한다. 동이 트자 피해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독일의 폭격으로 죽은 런던 시민은 350명이나 됐다. 그리고 1,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고무됐다. 폭격기는 방공망을 뚫었고 런던은 불길에 휩싸였다. 영국 공군은 와해되는 중이고 그 끝도 머지않은 것 같았다. 새 전략은 입지를 굳혔다. 루프트와페는 하나의 타깃, 런던에 공격을 집중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출근을 할 때는 다들 이렇게 말했죠. 런던은 간밤에도 당했대. 런던의 희생 덕분에 영국 공군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휴 다우딩은 영국 공군이 활력을 회복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노련한 조종사들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이들을 대체해야 할 신입 조종사들은 전투 경험이 크게 부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우딩은 모든 영국 공군 비행대를 세 종류로 구분했다. 첫 번째 범주는 최전선 비행대로 언제든 작전에 임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체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는다. 두 번째 범주엔 최전선에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작전에 임할 수 있는 비행대들이 포함됐다. 세 번째 범주는 비교적 조용한 지역에 주둔하는 비행대로 노련한 조종사들이 휴식을 취하며 신병들에게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곳이었다. 베테랑들은 휴식을 취한 뒤 신병들을 훈련시키고 전투 경험을 전수한 뒤 최전선에 투입했다. 비행대들을 재배치한 덕분에 다우딩 장군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19 나이에 전투기를 몰고 싸우다 보면 총알을 피해 날아다니느라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씁니다. 내가 뭘 하는지, 우리 군의 전략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살아남는데 모든 걸 집중해야 하니까요. 전술에도 변화가 생겼다. 두 비행대가 함께 전투에 나섰고 파손된 적기를 추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공격 목표를 찾는 게 강조됐다. 독일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건 남동부를 맡은 11비행단이었다. 사령관 케이스파크는 신속한 발진으로 적의 편대를 가로막고 대형을 흩트려 호위 전투기를 폭격기에서 떼어놓으라고 명령했다. 폭격기 편대와 싸울 때는 정면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독일 공군기들은 계속 런던을 폭격하기 위해 날아왔다.
캐나다 공군 제1비행대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독일군 호위 전투기와 전투를 벌인다. 그 사이 다른 비행대들은 독일 폭격기 편대를 공격한다. 런던은 BF-109 전투기의 비행 반경에 겨우 들어오는 도시였다. 런던 상공에 도착하면 연료가 몇 분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전투기는 연료 탱크가 크지 않았어요. 런던까지 가면 5분도 머물지 못했지요. 안 그러면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직접 호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폭격기 바로 옆에서 날아야 했습니다. 즉, 속도를 줄여야 했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 위치와 속도 같은 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격기 바로 옆에 붙어서 호위를 하는 건 전투기한테도 불편하고 폭격기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게다가 저 위에선 스피드 파이어 전투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측 인명피해만 커졌죠. 영국 전투기 사령부의 지휘관들은 전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11비행단의 키스파크는 신속한 저지를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편대를 선호했고 독일기들이 영국 해협을 건너는 순간부터 공격을 가해 폭격기들이 목표 지점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작전을 세웠다. 선발 비행대가 호위 전투기 편대와 공중전을 벌이는 사이 다른 비행대들이 폭격기를 공격한다는 게 파크의 작전이었다. (12비행단) 지휘관 리 멜러리는 다수의 비행대로 대규모 밀집 편대를 형성한 다음 막강한 파기력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호했다. 파크는 멜러리의 빅윙에 반대했다. 일선의 조종사들도 생각은 비슷했다. 강한 파괴력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 때는 특히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들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독일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편대나 만들라고 해서요. 대규모 편대가 형성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는 폭격을 저지하기가 어렵죠. 가을이 가까워지자 날씨가 나빠졌다. 하지만 루프트와페는 대규모 폭격을 계속했고 켄트군과 런던 등에서는 격렬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런던에 대한 야간 공습도 계속됐다. 어둠 속에서 적기를 찾아내기는 어려웠지만 영국 공군은 폭격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에 비행기의 종류를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바로 밑으로 다가가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서 날개 모양을 보면 기종이 뭔지 알 수 있었죠. 전 천천히 고도를 높여 독일군 편대 뒤쪽으로 접근했어요. 폭격기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격을 가했죠. 그 후에도 한두 번 성공을 하자 영국 신문에선 그걸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적기를 떨어뜨렸는지에 관한 기사였는데 영국 공군 당국은 우리한테 레이더 탐지 장비가 있다는 걸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레이더가 적기를 찾아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공군 당국은 제가 야간 시력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 눈을 타고났다고요. 고양이는 밤눈이 밝잖아요. 덕분에 전 고양이 눈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기력을 되찾았다. 당장이라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조종사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갔다. 새로 생산되는 전투기 숫자는 전투에서 파괴되는 전투기 숫자를 넘어섰다. 독일 정보당국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첩보를 보내왔고 공군 원수 헤르만 괴링은 영국 방공망이 붕괴 직전에 몰려있다고 확신했다. 집중 공격이 한 번 더 필요해 보였다.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과시하며 런던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괴링은 영국 공군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한다. 독일 폭격기 편대가 프랑스 파드칼레 상공으로 날아간다. 그 위에서는 호위를 맡을 전투기 편대가 폭격기들을 기다리며 선회하고 있었다. 독일군 폭격기 숫자가 몇 대에서 몇백 대로 갑자기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로 겁이 났어요. 독일의 폭격기 기지는 전투기 기지보다 내륙에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폭격기보다 적어서 해안에 기지를 세웠던 것이죠. 폭격기와 전투기가 합동작전을 펼치려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따라 합류한 다음 작전을 펼칠 지역으로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영국 11비행단의 중앙사령부 작전실. 평온하게 하루가 시작됐고 탐지실 근무자들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전시내각의 총리 처칠이 예고도 없이 키스파크의 사령부를 방문한다. 지하 벙커에서는 시가를 피울 수 없었기 때문에 처칠은 작전실 위쪽에 자리를 잡았다. 대형 영국 지도와 작전실벽의 전광판은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다. 레이더망의 감시를 받으며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 편대는 영국 해협 건너편 프랑스 상공에 집결했다. 약속 장소에 항공기가 다 모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만큼 우리 전투기들은 연료를 낭비했죠. 폭격기와 전투기는 대규모 편대를 형성한 채 영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모여서 영국까지 가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연료를 써버렸죠. 폭격 타깃이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엔 전투기들의 연료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도 폭격기들을 호위해 줄 수가 없었어요. 연료가 있을 때 돌아가야 하니까요. 많은 독일 폭격기들은 호위 전투기도 없이 영국에 남겨졌고 영국 전투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결국 독일 공군은 엄청나게 많은 폭격기를 잃고 말았죠. Northwest, Vic Y for Yorker, 1 Southwest, 8. 처칠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 공군 여성 보조부대원들은 레이더 탐지 정보를 들었고 영국으로 날아오는 적기의 숫자가 적힌 나무 블록을 지도 위로 옮겼다. 비행 편대를 조직하고 주변 비행단에 지원을 요청할 시간은 충분했다. 영국 공군은 다가오는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기다렸다. 지도 위에는 더 많은 나무 블록이 나타났다. 비긴힐과 노스홀트, 캔리 공군 기지에서 비행대가 발진했다. 레이더는 적기의 이동 방향과 고도를 알려준다.
타깃이 런던으로 확인되자 관제관들은 더 많은 비행대를 출격시켰다. 해안으로 다가오는 독일군 편대가 보이자 영국 전투기들은 공격에 나섰다. 독일 전투기들은 몇 대 남지 않았다는 영국 전투기들에 맞섰다.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들이 태양을 등지고 날아오며 공격을 퍼붓는다. 다섯 개 스피트파이어 비행대와 이에 맞서 싸우는 BF-109 전투기들로 하늘은 가득 찼다. 더 많은 영국 비행대가 도착해 정면 공격을 가한다. 폭격기 편대는 힘겨운 전진을 계속했다. 호위 전투기 대부분은 스피트파이어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느라 켄트에서 발이 묶였다. 이번엔 제12비행단의 빅윙이 공격에 가세한다. 5개 비행대의 전투기 55대는 충분한 시간을 이용해 편대를 형성하고 독일 폭격기들에게 접근했다. 영국 전투기가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자 많은 폭격기는 폭탄을 버리고 기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아침 폭격에 나섰던 항공기들이 귀환하기도 전에 더 큰 규모의 편대가 공중에 집결하고 있었다. 영국의 레이더망은 새로 나타난 적기 역시 탐지한다. 영국 전투기들은 재빨리 착륙해 제급유와 재무장을 마쳤다. 지친 조종사들은 몇 분의 휴식밖에 취할 수 없었다. 독일 공군기들은 3개의 덩어리를 이루며 영국 해협을 건넌다. 영국 전투기들은 이날 두 번째 전투에 나선다. 제11비행단은 동원 가능한 모든 비행대를 출격시켰다. 전투기 250대가 이미 공중에 떠 있었다. 독일 공군기들이 영국 해안으로 접근하자 혼처치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 비행대가 공격을 가했다. 호위 전투기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폭격기 2대가 격추됐고 양국 전투기들은 격렬한 공중전을 벌였다. 전투는 아침과 비슷하게 전개됐지만 한 가지 다른 점도 있었다. 영국 공군의 관제관들은 독일 전투기들의 연료가 거의 떨어져 갈 무렵 대규모 편대를 한 번 더 출격시켰다. 탱미어 기지의 213, 607 비행대가 비긴힐 부근에서 독일군 편대를 찢어놓는다. BF-109 전투기들은 최고 속도로 날며 적기를 따돌리려고 했고 귀중한 연료를 써버렸다. 런던 상공에서는 12비행단의 빅윙이 공중전에 가담했다. 런던까지 가는 길 내내 독일기들은 파상 공세에 시달리며 전우들을 잃었다. 힘겹게 런던 상공에 도착한 뒤엔 17개 비행대가 집중 공격을 가했다.
적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괴링의 말은 잘못된 첩보와 자만이 만든 환상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만 것이다.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진 호위 전투기들은 호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폭격기들은 폭탄을 버리고 기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영국 전투기들의 끈질긴 공격은 독일 공군기들이 영국 해협을 건너는 동안에도 계속됐다. 이후 이날은 영국 본토 항공전의 날로 불린다. 영국은 전투기 26대를 잃었고 조종사 13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독일은 60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당시 영국 조종사들이 주장한 179대는 아니지만 엄청난 손실인 건 분명하다. 다음 날에도 괴링은 영국 전투기 사령부가 4-5일 안에 붕괴될 거라고 장담했다. 영국에서 돌아온 조종사들은 적의 방공망이 견고하다고 보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괴링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루프트와페는 패전을 향해 가고 있었고 영국의 방공망은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다. (9월 17일) 히틀러는 영국 상륙작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적의 공군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찬 움직임을 보인다.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아서 일정 기간에 걸쳐 공중작전을 벌이기도 힘들다. 때문에 총통은 바다 사자작전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다. 히틀러의 마지막 희망은 폭격으로 항복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런던 공습은 계속된다. 독일 폭격기들은 밤마다 런던으로 날아갔고 도시는 거대한 횃불처럼 타올랐다. 우린 폭격을 예상했어요. 독일이 영국 도시들을 폭격한다는 건 무언의 약속 같았죠. 제가 기억하기에 제일 끔찍했던 건 공습 사이렌 소리였어요. 정말 섬뜩하고 무시무시했지요. 곧 폭격이 벌어진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공습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나면 귀에 익은 폭격기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대공포 쏘는 소리가 쾅쾅쾅 들렸고 그 뒤엔 슝 소리를 내며 폭탄이 떨어졌죠. 런던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지하철에서 내리기가 힘들더군요. 시민들이 전부 지하철에서 잤거든요. 어딜 가려면 누운 사람들 다 넘어야 했죠. 그러면 진동이 느껴졌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금방이라도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방공호에 들어가서 벌벌 떨며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나갈 엄두도 못 냈죠. 계속되는 폭격의 공포도 런던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는 오히려 강해졌다. 독일군 폭격기들이 왔다 가면 가게는 부서지고 도로는 엉망이 되고 버스는 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직장에 출근하려고 했어요.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든 차를 얻어 타든 일상을 유지하고 싸움을 계속하려고 했죠. 매일 7시에 집을 나서서 전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일단 건물에 들어가면 겁이 나서 도로로 나설 엄두를 못 내긴 했지요. 꼭 필요한 때만 길을 나갔다가 금세 돌아오곤 했어요. 6시면 퇴근을 했고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죽으림을 다해 대피소로 달렸다가 공습이 끝나면 전차 타고 집으로 갔죠. 1939년, 1940년에 영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정신력은 한마디로 대단했어요. 9월 15일에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루프트와페는 주간 폭격을 완전히 단념하지 않았다. 대규모 호위 전투기 편대를 앞세운 폭격기들은 다시 영국 해협을 건너왔다. 영국에서는 15개 비행대가 출격해 적기를 막았다. 독일 전투기들은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맹렬히 싸웠다. 독일과 영국의 전투기들은 지상 가까운 곳에서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BF-109의 고공비행 능력을 이용해 적기를 따돌리고 귀환하는 조종사도 있었다. 이날 독일은 주요 폭격 타깃 중 한 곳에도 공습을 가지 못했다. 독일은 항공기 55대를, 영국은 28대를 잃었다. (9월 30일) 루프트와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영국 공습을 시도했다. 영국 조종사들은 독일기가 영국 해협을 건너올 때마다 길목을 막아섰다. 폭격 목표 지점에 접근하는 게 힘들어지자 폭격기들은 폭탄을 아무데나 버리고 기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구름 뒤에 숨어 런던 중심부까지 가는 데 성공한 폭격기들과 호위 전투기들도 있었다. 1940년 9월 30일 오후 우린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구름 위에 숨어서 융커스 폭격기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대 지휘관은 도중에 길을 잃어버렸고 기수도 너무 늦게 돌리고 말았어요.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서 폭격기 편대는 폭탄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잠시 후 구름도 없는 하늘을 가득 메운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보였습니다. 영국 전투기들이 쫓아오자 폭격기들은 지름길을 놔두고 화이트섬 상공을 지나는 길로 귀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섬 상공을 지날 때쯤 독일 전투기 폭격기들은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조종사들은 차례차례 붉은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무전을 보냈지요. 그리고 조종사 21명은 차례차례 무전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엔진이 멈췄다. 21명의 조종사는 모두 낙하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2명은 겨우 구조돼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 19명은 익사하고 말았어요. 루프트와페 조종사들이 영국 해협의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갈 때 괴링의 헛된 희망도 마침내 침몰했다. 독일 공군은 이날 47대의 항공기를, 영국군은 20대를 잃었다. 이후 루프트와페는 영국 도시들에 대한 대규모 주간 공습을 중단했다. 괴링의 예상과 달리 영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전투기 사령부의 조종사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었고 레이더는 독일 공군기들의 움직임을 금세 알아냈다. 영국의 레이더망과 관제 체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었고 괴링과 나치 정보 당국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결과 독일은 9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잃었다. 더 큰 손실은 3,000명이 넘는 조종사가 전사하거나 다치거나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것이었다. 1940년 영국 본토 항공전에 조종사로 참가하며 전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8월보다는 9월, 그보다는 10월에 더 크게 독일군 지휘부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전투를 명령하면서도 독일 공군 지휘부는 적에 대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첩보도 제대로 입수하지 못했고 적의 전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죠. 적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실질적인 전투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1940년 가을에도 독일 공군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큰 어려움 없이 공격을 막아냈다. 영국 본토항공전은 2차 대전 초반의 군수령 중 하나였다. 승승장구하던 나치 독일은 영국의 항복을 얻어낼 수 없었다. 히틀러는 대규모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한 것이다. 영국은 끝까지 버텨 승리를 쟁취했고 연전연패에 몰렸던 연합군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얻었다. 이후로도 4년 반이 지난 후에야 나치는 항복했고 그 사이 양측은 치열하고 야만적인 전투를 계속해야만 했다. 전 1940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싸웠다는 사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 전투는 절 크게 바꿔놓았어요. 조종사가 돼 전투에 나가기 전 저는 어린애였죠. 겁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전 결단력이 생겼어요. 뭐든 할 수 있었고 겁나는 게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 전투가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불리며 역사적인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전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제 자신이 위선자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죽었어요. 정말 최고의 조종사들은 대부분 전사를 하고 말았죠. 훌륭한 친구들도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받아야 할 관심이나 칭찬을 제가 받는 게 자꾸 미안해지는 거죠. 영국 본토 항공전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제겐 영광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 워털루 전투에서 싸운 병사들의 기분도 비슷했을 겁니다. 우린 마침 그 시기에 거기 있었던 것뿐이죠. 전 그냥 죽은 이들을 대신해 그 모든 걸 받았어요. 영국 공군은 715대의 전투기와 544명의 조종사를 잃었다. 전투에 나선 조종사 5 중에 1명이 죽은 것이다.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 중엔 영연방과 다른 연합국 출신도 많았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미국, 벨기에 조종사들이다. 세계 최고를 잡아던 루프트와페를 막아낸 이들은 전설이 된다. 1940년 11월 영국 본토항공전을 마무리하며 영국 공군사령관 휴 다우딩은 조종사들에게 말했다.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처칠 종류보다 더 정확한 찬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진 빚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신의 가호를 빕니다.